반갑습니다. 저는 AWS에서 데이터베이스 스페셜리스트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벡터 데이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에 대해서 저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동훈 데이터베이스 스페셜리스트 솔루션스 아키텍트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생성형 AI 세션이고요. 이 생성형 AI에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이 전략들을 모범 사례에 통해 맞추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성형 AI 많이 들어보셨죠? 뭐 제너레이티브 AI 또는 뭐 젠 AI라고도 줄여서 얘기하고 하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뭐 사용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성형 AI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방대한 양의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인터넷에 있는 정형, 비정형의 데이터와 같은 것들이 그 데이터 셋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데이터들, 공개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머신러닝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머신러닝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어떤 그 컴퓨팅 파워도 필요하고 GPU와 같은 그 파워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시간이 소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AWS는 아마존 베드락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이 아마존 베드락은 뭐 아마존이라든가 메타, 뭐 엔트로픽과 같은 AI 선도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고성능의 AI 이 모델을 이제 하나의 단일된 그 API를 통해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이 아마존 베드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기존의 우리 환경에 구축한 이 그 뭐 날리지 베이스,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RDS라든가 오라라와 같은 이런 데이터들을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데 그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혹시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검색 증강 생성, 영어로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안 좋아서 잘 못 알아들으셨나요? 이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이 모델에다가 파운데이션 모델에다가 어떤 질문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파운데이션 모델에다가 질문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직 학습하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검색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모델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날리지 베이스, 뭐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로라라든가 RDS와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고 하고 그 날리지 베이스 안에 내가 궁금해했던 이 데이터가 마침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날리지 베이스를 우리 모델과 연동해서 사용을 해가지고 조회를 하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검색 증강 생성의 힘이고요.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검색 결과를 이제 증강시켜 준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이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을 더 파인 튜닝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이 모델을 계속 그 학습시키는 어떤 이런 그 러닝 시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이 모델을 이제 벡터라고 하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벡터 데이터를 우리가 이 검색 증강 생성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날리지 베이스와 같은 곳에 예를 들어서 뭐 PDF 파일과 같은 어떤 이런 비정형 데이터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PDF 파일을 여러 개의 청크로 구성을 해줍니다. 나누어서 아마존 타이탄과 같은 임베딩 모델에다가 이 청크를 던져주게 되면은 아마존 타이탄은 이 청크들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벡터라이즈 해줍니다. 이제 벡터화 시키고 이 벡터화된 데이터를 이제 나중에 재사용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오로라라든가 RDS 같은 이제 벡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그 데이터를 저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후에 사용자가 들어와서 어떤 내용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임베딩 모델은 그 검색 내용을 벡터라이즈해서 우리의 뭐 RDS나 오로라 DB에다가 벡터 서치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고요. 그럼 그 실행 결과가 이제 질문과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값이 벡터화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 뭐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듯이 뭐 클로드 3와 같은 그 파운데이션 모델로 결과를 던져주게 되면 그럼 이 벡터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은 사용자에게 이제 사용자가 알아볼 수 있게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해가지고 그 검색 결과를 던져주게 되는 거죠. 이 일련의 과정이 검색 증강 생성의 그 일련의 그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벡터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고려해봐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임베딩을 생성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RDB에 그냥 넣어놓고 바로 쿼리를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데이터를 뭔가 벡터라이즈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임베딩을 이제 생성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데이터가 벡터화 되면은 이제 그 벡터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벡터 데이터의 이 사이즈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벡터 데이터는 그 4바이트의 부동 소수점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되고요. 우리가 이 벡터 데이터를 몇 개의 디멘전으로 사용을 할 거냐를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존 타이탄 같은 경우는 최대 1536개까지의 디멘전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1536개의 이 디멘전을 가지고 있는 벡터 데이터를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럼 하나의 이 벡터 데이터는 6kB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100만 건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다라고 하면은 5.7GB, 약 6기가 정도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크다 보니까 압축을 해서 저장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런 부동소수점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압축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축은 일단은 생각하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벡터 데이터를 쿼리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벡터의 디멘전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지금 8개를 클릭하는데 한 1, 2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물론 컴퓨터는 이거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하겠죠. 하지만 이 모든 이 디멘전을 다 뒤져야 되고 만약에 1536개의 디멘전으로 되어 있는 100만 건의 벡터 데이터를 뒤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약 15개의 디멘전을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억 건의 디멘전을 더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벡터 저장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몇 가지 우리가 또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모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계속 학습을 시켜서 우리의 데이터를 계속 보강을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모델은 모델대로 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와 이런 그 데이터 소스들을 이용을 해서 검색 증강 생성을 할지와 같은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검색 증강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벡터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가지고 갈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536개의 디멘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벡터 데이터는 약 6kB고요. 그러면은 100만 건이 6기가, 그러면은 10억 건이면은 약 6테라 정도가 되겠죠. 한 6테라바이트 정도면은 뭐 EBS와 같은 스토리지에 저장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의 그 데이터가 조 단위로 수조 개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EBS를 쓰는 게 과연 비용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 디멘전을 과연 어느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연관성을 높일 수 있는지와 같은 것들 그리고 이 검색 쿼리에 대한 성능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으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이 비용 수준은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의 검색 결과에 대한 연관성을 어떤 정도의 성능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와 같은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쿼리 시간 이것들을 조회하는데 어느 정도의 우리가 SLA를 가지고 조회할지,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스키마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어떤 인덱싱 방법을 사용할지와 같은 것들도 이제 디자인 타임에서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PG 벡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PG 벡터는 포스트그레스QL의 확장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포스트그레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포스트그레스QL은 그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로 이미 많은 기업에서 이제 그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대체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고객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미 검증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그레스의 강점 중에 하나는 확장 기능,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확장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는 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PG 벡터고요. PG 벡터는 벡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익스텐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그레스 안에서 벡터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PG 벡터를 사용을 하셔서 벡터 데이터를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인덱싱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PG 벡터에서는 IVF 플랫 인덱싱과 그리고 HNSW 인덱싱 이 두 가지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IVF 플랫 인덱싱 방법은 인버티드 플랫 파일이라고 해서 이 그 K 에버리지 방식의 그로 구성된 인덱싱 방법이고, HNSW는 이제 그래프 기반의 이제 인덱싱 방법입니다. 이 인덱싱 방법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 아까 그렇게 많은 이제 그 디멘전들을 빠르게 뒤지기 위해서는 이런 검색 방법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PG 벡터에서는 KNN, ANN 이 두 가지를 다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임베딩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메타데이터로서의 역할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리 연산자를 이제 SQL 구문 안에서 이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연산자를 활용을 해서 유클리드 연산을 그 거리 검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코사인 검색을 한다든가와 같은 것들을 이 연산자들을 SQL 구문에서 사용하셔서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PG 벡터를 이제 사용해서 잘 사용하기 위한 이 전략들을 이 모범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이 어떤 전략들은 크게 네 가지가 있고요. 일단은 스토리지 전략, 이 벡터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잘 저장을 할 건지, 저장을 하게 할지, 그리고 HNSW, IVF 플랫 파일과 같은 인덱싱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PG 벡터에서의 이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필터링 전략, 이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이 스토리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트그레스에는 이 토스트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 토스트는 우리가 뭐 아침마다 먹는 그런 토스트 빵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토스트는 The Oversized Attribute Storage 테크닉이라고 해서 포스트그레스QL은 일단 데이터를 저장하는 최소 단위를 이제 8KB 페이지라고 하는 것들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로우 단위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로우에 보면은 어떤 컬럼이 이제 2KB 넘어가는 경우에 이것들을 이 페이지 안에 인라인으로 저장하지 않고 토스트 테이블이라고 하는 별도의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하게끔 해주는 어떤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토스트가 되는 이 트리거가 되는 조건은 2KB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벡터 데이터 타입을 사용할 때 이제 510 디멘전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벡터 데이터는 토스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스토리지 타입이 이제 네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플레인 타입이 있고요. 플레인 타입은 이제 테이블에 인라인으로 데이터를 무조건 저장하겠다. 그러니까 토스트 시키지 않고 무조건 인라인에다가 이 컬럼 값들을 다 집어넣어서 저장을 하겠다라는 방식이고, 익스텐디드라는 방식은
2kB가 넣으면은 이것들을 토스트 테이블로 별도 저장을 하면서 그리고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요 익스텐디드가 PG 벡터 그리고 포스트그레스QL의 일단 기본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익스터널이라는 그 스토리지 타입이 있습니다. 익스터널은 임계값을 초과하면은 토스트 테이블에 저장을 하지만 압축은 하지 않겠다라는 방식이고, 마지막으로 메인은 테이블의 인라인으로 저장을 하는데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PG 벡터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추천드릴 방법은 플레인 또는 익스터널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G 벡터를 가지고 쿼리하는 이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포스트그레스에서 이제 그 쿼리를 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실행 계획이고요. 이 실행 계획에서 지금 보시면은 128개의 디멘전으로 구성된 이 벡터 데이터를 조회하는 쿼리에 대한 실행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8 디멘전으로 구성된 테이블을 이제 100만 건의 데이터를 조회를 하는데,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워커 플랜드 6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 100만 건의 데이터를 조회하는데 병렬 프로세스를 띄워서 6개의 그 병렬 워커 프로세스를 실행을 시켜가지고 6개가 동시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 실행 계획을 포스트그레스가 던졌습니다. 뭐 6개 정도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조회한다라는 이 실행 계획은 뭐 이거 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1536개의 디멘전으로 구성된 테이블로 조회를 하는 예시입니다. 1536개면은 그러면은 이제 4바이트니까 한 컬럼이 이제 6kB가 되겠죠. 그러면은 아마 토스트가 됐을 거예요. 토스트가 됐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100만 건의 데이터를 조회하려고 쿼리를 했는데 포스트그레스의 옵티마이저가 얘는 워커가 4개면 충분할 것 같아 라고 이제 실행 계획을 만들어 준 거죠. 근데 이제 왜 4개일까요? 사실 1536개로 구성된 이 그 벡터 데이터가 이전에 128개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워커 프로세스가 더 많아야 될 텐데 워커 프로세스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테이블이 토스트가 됐고, 근데 하지만 이 토스트가 된 거를 이 실행 계획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라인에 들어가 있는 이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만 보고 이 정도 사이즈면은 4개면 충분해 라고 결과를 내준 거죠. 그래서 PG 벡터에서의 이 토스트 벡터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디멘전을 사용하시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토스트가 이제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토스트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테이블의 스토리지 타입을 플레인으로 아주 고정을 시켜버리든가,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그 포스트그레스의 그 파라미터 중에 민 패러렐 테이블 스캔 사이즈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지정한 페이지 개수, 뭐 여기다 뭐 숫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개수보다 많은 페이지를 조회를 하게 하면은 병렬도를 높여서 이제 사용을 강제적으로 하게 해주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강제적으로 이제 알터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스토리지를 플레인으로 지정을 해버리면은, 그럼 그 이후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이제 토스트 되지 않고 다 인라인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럼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은 이제 베큐um 풀이라든가 와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토스트에 있는 테이블들을 다시 인라인의 테이블로 이제 저장해주는 이런 그 단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플레인으로 알터 테이블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하는 단계에서 스토리지를 플레인으로 설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민 패러렐 테이블 스캔 사이즈와 같은 파라미터들을 활용해서 병렬도를 강제적으로 높이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1536개의 디멘전을 조회를 하는데, 민 패러렐 테이블 스캔 사이즈를 1 개의 그 페이지 이상을 조회를 하면은 병렬도를 높여라 라고 강제로 파라미터를 지정을 하고 실행을 했더니 워커 프로세스를 이제 11개를 실행하는 이런 실행 계획으로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 그 스토리지의 타입 같은 것들도 잘 조정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뒤에 인덱싱 전략과 그리고 이제 그 필터 전략에 대해서는 장동훈님을 모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AWS에서 데이터베이스 스페셜리스트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장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벡터를 활용한 그 유사성 검색에서도 일반적인 검색에서 사용하듯이 인덱스가 필요합니다. PG 벡터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두 가지 인덱스 알고리즘,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말씀드릴 HNSW하고 IBEF 플랫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HNSW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NSW 인덱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생성 파라미터를 이용해 인덱스를 생성합니다. M과 EF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값을 이용을 하는데, 이 M과 EF 컨스트럭션은 각기 인덱스된 벡터 간의 최대 링크의 수, 그 다음에 EF 컨스트럭션의 경우에는 인덱스를 생성할 때 유지해야 하는 최근적 이웃의 목록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파라미터는 인덱스를 생성할 때의 소요 시간뿐만 아니라 이후에 검색에서의 어떤 성능에도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HNSW 인덱스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간에 많은 벡터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중 파란색 벡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인덱스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HNSW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HNSW 인덱스의 구축은 레이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이어의 구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밀도가 낮은 그런 레이어에서 저 파란색 벡터와 유사한 벡터를 찾아서 링크를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작업들을 밀도가 벡터의 밀도가 점점 높아지는 레이어로 이동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가장 밀도가 높은 레이어에서 저희가 인덱스 생성 시 설정한 M 파라미터의 수만큼 양방향 링크가 구축되는 것으로 인덱스에 관련되어 있는 구축이 완료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HNSW 인덱스의 구축은 여러 레이어를 거쳐서 많은 선행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HNSW 인덱스를 활용한 검색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과 관련해서는 EF 서치라고 하는 하나의 파라미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파라미터의 의미는 인덱스 검색 시 활용할 수 있는 최근적 이웃의 목록을 뜻합니다. 이 EF 서치의 값은 포스트그레스에서 데이터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리스트 절에서 사용하는 값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HNSW 인덱스 관련되어 있는 검색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처럼 자주색 벡터에 관련되어 있는 가장 유사한 벡터를 기존의 인덱스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란색으로 표시된 진입점 벡터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진입점 벡터에서 이 보라색 벡터, 찾고자 하는 보라색 벡터와 가장 유사한 벡터를 찾습니다. 벡터의 밀도가 높아지는 레이어로 이동하면서 이 보라색 벡터와 유사성이 높은 벡터들을 반복적으로 찾아서 최종적으로는 가장 밀도가 높은 레이어로 이동한 후 보라색 벡터와 가장 유사한 벡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HNSW 인덱스를 활용한 검색에서도 레이어에 관련되어 있는 구조를 활용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빠르게 원하는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유사성 검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HNS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간략히 요약해 드리면 HNSS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인덱스 구축에 있어서 보다 더 많은 선행 작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에 반면에 이러한 많은 선행 작업들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검색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고 그 결과로 보다 나은 검색 결과를 도출받을 수 있습니다. HNSW 인덱스 구축과 관련되어 있는 모범 사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HNSW 인덱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성 시 사용하고 있는 두 개의 매개 변수 파라미터인 M과 EF 컨스트럭션의 기본값은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피지벡터 프로젝트에서는 이 두 개의 기본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테스트를 거치고 이 두 개의 값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HNSW 인덱스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빈 인덱스로 시작해서 동시 쓰기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러한 동시 쓰기가 HNSW 인덱스 구축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에서와 같이 100만 건의 벡터에 대해서 사용자의 수를 2배씩 증가시키면서 인덱스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전체 1시간에서 최대 1분으로 이 인덱스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덱스 구축에서 사용하고 있는 M과 EF 컨스트럭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M과 EF 컨스트럭션 파라미터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덱스 구축과 관련되어 있는 소요 시간뿐만 아니라 검색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고, 특히 저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검색 결과 내의 재현율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F 컨스트럭션의 경우 해당 값을 높이면 재현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와 반대로 인덱스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 역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M도 유사한 경향을 보입니다. EF 컨스트럭션과 마찬가지로 M의 값을 높이면 재현율은 증가하지만 그와 반대로 인덱스 생성 시 소요되는 그 시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M과 EF 컨스트럭션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M이 EF 컨스트럭션에 비하면 이 인덱스를 생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런 재현율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튜닝을 하실 때는 우선적으로 EF 컨스트럭션에 관련되어 있는 값들을 가지고 튜닝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HNSW 쿼리에 대한, 즉 검색에 대한 성능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덱스에 관련되어 있는 구축은 사실 성능과 재현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인덱스를 생성할 때, HNSW 인덱스를 생성할 때 M과 EF 컨스트럭션 파라미터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검색 시 활용할 수 있는 EF 서치 파라미터를 역시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EF 서치의 값을 늘리면 재현율은 증가하지만 성능은 다소 감소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IBEF 플랫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BEF 플랫의 경우 그래프 모델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HNSW 인덱스와는 다르게 K-민즈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IBEF 플랫 인덱스에서 사용하는 생성 시 사용하는 주요한 매개 변수 파라미터는 리스트 하나입니다. 리스트의 의미는 연관된 벡터들의 집합의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당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인덱스 생성 구문을 참조해서 IBEF 플랫 인덱스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에 많은 벡터들이 존재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보셨던 인덱스 구문의 리스트 값을 참조해서 3개의 리스트로 나누고 각 리스트의 중심과 그 리스트 내에 있는 벡터들의 링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 IBEF 플랫 인덱스 구축은 완료됩니다. 그러면 IBEF 플랫 인덱스를 활용한 검색에 대해서 잠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색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프로브라고 하는
하나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프로브의 의미는 검색에서 활용할 수 있는 리스트의 수를 의미합니다. 즉, 이 밑에 있는 이 슬라이드 상의 검색 구문을 참조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찾고자 하는 벡터는 이 파란색 벡터이고, 이 벡터와 유사한 3개의 벡터를 찾는 것이 이 검색 구문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파란색 벡터와 가장 유사한 리스트를 찾고, 그 리스트 내에서 가장 유사한 3개의 벡터를 찾는 것으로 이 IWF 플랫 인덱스 관련되어 있는 검색은 수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벡터와 유사한 벡터가 이웃한, 저희가 검색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리스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프로브의 값을 높이면 그 해당하는 벡터가 검색 결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브의 값을 높인다라는 의미는 검색 대상의 벡터를 늘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 선형적으로 증가할 수밖에는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IWF 플랫 쿼리에 관련되어 있는, 즉 검색에 관련되는 성능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주요하게 말씀드렸던 프로브라고 하는 이런 파라미터의 값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프로브의 값은 재현율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쿼리별로 포스트그레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랜덤 페이지 코스트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전체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스캔이 아닌 인덱스 스캔을 유도하는 것이 성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메모리에 많은 데이터들을 유지시키는 것은 성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포스트그레스에서 이런 메모리에 관련되어 있는 설정 값인 쉐어드 버퍼의 값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브 값을 높이게 되면 템프 메모리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로드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워크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이런 워크 메모리의 값을 높이면 성능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그 워크 메모리를 시스템적으로 늘리게 되면 메모리 부족과 관련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쿼리별로 워크 메모리를 설정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IWF 플랫 인덱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모범 사례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율을 최대화하지만 검색 노력을 최소화하려면 이 IWF 플랫 인덱스를 구축할 때 사용하는 리스트의 파라미터 값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이드는 100만 건을 기준으로 해서 벡터의 수가 100만 건보다 높으면 이를 1000으로 나눈 값을 리스트의 값으로, 혹은 100만 건보다 더 많으면 제곱근의 값을 리스트의 값으로 취하는 것을 가이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IWF 플랫의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인덱스에 벡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경우 리스트 내에 저희가 중심으로 잡은 그 값이 변경될 수 있고, 이 중심이 값이 변경됨에 따라 원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덱스의 재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인덱스와 관련되어 있는 재구축 혹은 구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병렬성을 사용해 구축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IWF 플랫에서 인덱스를 구축하는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에 4단계로 나눠볼 수 있고, 이 중 이 벡터, 해당하는 벡터들을 이 리스트의 중심에 할당하는 것들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태블 내에 있는 그 수많은 벡터들을 순체 스캔하여 리스트에 할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포스트그레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병렬 스캔 기능을 이용해서 리스트에 병렬로 할당하면 리스트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병렬성을 사용해서 IWF 플랫 인덱스 구축을 가속화하는 테스트의 예입니다. 그래서 실제 100만 건에 관련되어 있는 벡터를 1000개의 리스트를 사용해서 인덱스를 구축할 경우에 이 병렬도를 활용하게 되면 거의 2배 정도의
이 인덱스 구축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한 1억 번 정도의 그런 벡터를 대상으로 해서도 이 병렬성을 테스트했을 때 최대 4배 정도의 인덱스 생성 단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필터링과 관련되어 있는 전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검색을 한다라고 해서 테이블 내의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검색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특정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해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웨어 접근절입니다. 하지만 이런 웨어 접근절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부분들은 ANN 쿼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포스트그레스에서는 이러한 필터링으로 인해서 인덱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실행 계획이 풀리거나, 인덱스를 사용하더라도 충분한 결과를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포스트 필터링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이 데이터로 반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링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유의해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스칼라 속성을 이용한 필터링 이외에 다른 필터링 방법도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부분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인덱싱이 필요한 그런 데이터만을 웨어 접근절로 필터링하여 해당 데이터만을 인덱싱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파티션입니다. 포스트그레스에서 분할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할할 수 있는 파티션 기능을 이용해서 인덱싱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속해져 있는 파티션만을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혹은 기존 인베딩으로 필터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베딩된 값으로 필터링 한다는 것은 기존의 인베딩된 값을 통해 만들어진 인덱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PG 벡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HNSW 인덱스 할 때 말씀드렸는데, HNSW 인덱스를 생성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동시쓰기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HNSW를 병렬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PG 벡터 저장소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기존과는 훨씬 빠르게 인덱스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벡터 데이터와 스칼라 속성을 결합하여 향상된 인덱스 기반 필터링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 유형을 제공하기 위해 역시 그러한 더 많은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유형을 제공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덕션 퀀티제이션과 스칼라 퀀티제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큰 벡터에 대해서 그 사이즈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렬 쿼리와 관련해서는, 병렬 검색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IBEF 플랫과 관련되어 있는 곳에서 IBEF 플랫 인덱스를 활용한 병렬 검색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에 대해서 추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일 세션의 결론입니다. 벡터를 활용한 검색에서 기본적으로 쿼리 성능과 재현율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금일 세션에서는 그 인덱스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파라미터와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모범 사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검색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주요한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스토리지 타입을 사용할 것인지, 혹은 컴퓨팅 노드를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인덱스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 관련되는 부분들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금일 세션에서 PG 벡터에서 주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HNSW와 IBEF 플랫과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인덱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PG 벡터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사결정에서 이런 기술의 진화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